특이한 사람. 슈만. 슈만으로 가봅시다. 9페이지요. 자, 멘델스존까지 했고 슈만은 생물연도를 보시면 10년도에 태어나서 56년, 그러니까 전반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19세기 전반. 그렇죠?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작곡가 및 평론가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35년에 창립한 음악신보에 브람스를 극찬하는 기사를 실어서 브람스를 널리 알린 그런 사람도 사실은 슈만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에 한 장르를 집중적으로 작곡했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리트의 해, 어떤 애는 교향곡의 해, 어떤 애는 실내악의 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뭘 시작하면 이제 그걸 계속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나는 오늘은 국악 공부하는 날이야. 그럼 하루 종일 국악만 공부하고, 그죠? 오늘은 서양음악 하는 날이야. 그럼 음악사만 쭉 하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아침에는 국악하고 오후에는 서양음악하고 이런 식으로 저녁에는 실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이렇게 쪼개서 하지. 이제 그렇게는 못한다.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슈만 같은 사람은 이제 뭔가 하나 교향곡을 쓰기 시작했으면 또 결국 또 쓰고 이제 계속 이렇게 쓰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쪼개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일이 하도 종류가 많아요.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디에 탁 파묻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누량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든지 마라탕을 그 다음에 한 이틀 있다 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질리면 한동안 안 먹어요. 한 8개월 안 먹어요. 근데 이 보면은 그 연도를 하나씩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41년에 말하자면 교향곡을 많이 쓴 거죠. 그래서 4개의 교향곡을 썼다. 그래서 첫 번째 교향곡을 41년 봄에 완성을 하고 그해 또 다른 교향곡을 구상하고 이렇게 한 해에 막 교향곡 2개 쓰고 뭐 이런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보면 이제 교향곡 1번은 봄이라고 불리는 교향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과 잘 어울려요. 뭔가 리듬의 에너지가 되게 생동감 있고 뭔가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이제 이런 곡이 1번이고 사실 더 유명한 곡은 4번이거든요. 4번. 그 또 다른 교향곡 디단조라고 불리는 애가 바로 4번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 또 다른 교향곡 디단조 그 41년에 작곡한 또 다른 곡, 얘가 4번으로 나중에 이제 개작이 됐는데 얘가 이건 좀 특징적이거든요. 왜냐면 각 악장 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장을 쉬지 않고 연주하도록 구상을 했다. 쭉 이어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식 때문에 얘를 교향곡이라기보다는 교향적 판타지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향곡은 이전 악장의 선율적 소재가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거,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순환구조라고 그러죠. 순환구조. 그렇죠? 순환구조를 보여준다. 그게 4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을 개론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라인강 주변의 풍경을 그린 거다. 그래서 라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5악장 구성의 그런 작품이다. 보시면 이제 4번 악보가 쭉 시작되는데 4번 악보가 길어서 제가 여기다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보면 시작 모티브가 9번에 맨 아래에 났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 모티브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뒤를 넘겨보면 1악장이 1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가는 애예요.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여기 나요. 그 다음에 2주제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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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악장을 보니까 2악장에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보니까? 시작 모티브. 그렇죠. 시작 모티브 아까 9페이지 끝에 있었던 그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그렇죠. 거기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악장에도 보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뒤에도 나오는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내려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이런 진행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사실 가지고 온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악장에 나오는 이거는 딱 보니까 뭐예요? 방금 전에 제가 친 2악장 맞아요. 2악장에 나왔던 그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랑 사실 거의 같은 멜로디죠. 그렇죠? 그 다음에 4악장을 봐봐요. 4악장은 이렇게 가는 건데 그 딴딴딴 딴딴딴딴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1악장 2주제 맞아요. 그리고 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딴딴딴 하던 딴따단딴딴 딴딴딴 딴따단딴딴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 따란딴딴딴딴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1악장 1주제 맞아요. 그러니까 4악장을 보면 그 1악장의 1주제와 2주제가 다 같이 섞여서 나오네요. 아예 그죠? 딱 들으면 알겠죠? 저건 1악장의 모티브인데? 딱 알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전 악장의 선율들이 뒤에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순환구조다. 그죠? 순환구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순환구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곡이 바로 이 교향곡 4번이다. 그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 특히 4번을 얘기했고 슈만 교향곡 중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브람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개론수에서 강조할 때 모든 곡을 다 강조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교향곡이 4개 있다. 그러면 하나씩 막 따로 1번 어떻고 2번 어떻고 3번 어떻고 4번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개론수에 보면은 4개를 썼다. 그러고서 지금 슈만트 보면 1번은 봄이라고 붙어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짧게 나와요. 그리고 4번은 어떻다 그러면서 악보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게 취급하는 그런 악보까지 나오는 곡이 있고 말만 나오는 곡이 있고 그냥 썼다로만 나오는 곡이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브람스로 가보면 브람스는 일단 생물연도를 보시면 봐봐요. 훨씬 더 후배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런 작곡가들과 일단 30년대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게 또 꽤 오래 활동을 했거든요. 브람스는 97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쭉 활동을 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브람스는. 자 보면 리스트와 바그너가 프로그램 음악에 주력하는 동안에 절대 음악으로서의 교향곡을 한동안 침체돼 있었다. 마땅한 막 대표적인 곡들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리스트랑 바그너가 막 활동을 했거든요. 막.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절대 음악 교향곡 그 주요한 작곡가들이 일찍 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적할 만한 말하자면 그런 필적할 만한 곡들이 없다가 말하자면 이 브람스의 교향곡이 나오면서 절대 음악의 위상을 끌어올린 그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보면 프로그램 악파인 신도기 락파가 써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표제 음악을 선도하고 있던 그 작곡가들 급진적인 그 작곡가들 있잖아요. 그 작곡가들을 신도기 락파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신도기 락파가 맞서서 이 19세기의 그 뒤쪽에 절대 음악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근데 막 브람스가 진짜 싸우자 나와라 싸우자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구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의 상황상. 왜냐하면 표제 음악을 쓰는 막 그 대표적인 뭐 바그너라든지 리스트 막 이런 작곡가들 있잖아요. 그럼 또 한참 너무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곡가들의 이제 대적해서 어떤 절대 음악의 곡을 쓰는 그런 교향곡 같은 게 없었는데 브람스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곡을 탁 내놓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지 브람스가 처음부터 막 싸우자 막 이런 거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구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개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브람스의 교향곡들을 보면 두 번째 임금 내악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든지 소나타 형식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전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 한편 굉장히 진보적인 면도 있어요. 특히 화성 언어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리듬도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리듬의 구력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기초이론 시간에 배웠던 헤미올라라든지 뭐 다중박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리듬적인 그런 구력파적 액센트 이런 걸 굉장히 잘 쓴 그런 작곡가가 브람스예요. 그리고 대인법과 바로크 작곡가들에 대한 탐구 정신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브람스를 보면 바로크 악곡들을 굉장히 잘 알고 연구했다는 게 잘 드러나거든요. 브람스가 썼던 대인법 같은 걸 보면. 그래서 4개의 교향곡 중 뭐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걸 꼽아라 그러면 글쎄요 1번, 4번 아닐까 싶은데 1번 같은 경우는 일단 연도가 늦어요. 70년대예요. 70년대. 그러니까 브람스가 이 교향곡을 내놓은 것 자체가 굉장히 19세기 뒤쪽이라는 거죠. 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70년대고 사실은 브람스가 이 전부터 훨씬 유명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안 교향곡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번을 탁 내놓은 게 70년대인데 일명 어떤 사람들에게 베토벤의 10번 교향곡이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베토벤의 교향곡의 그 위상을 잇는 계승하는 그런 곡으로 꼽히는 곡이 이 브람스의 1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베토벤 교향곡 9번과 좀 비슷하기도 해요.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 베토벤 9번을 보면 마지막 악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황희의 손과 그 서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서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브람스도 보면 그 1번의 4악장에 보면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 환희의 선거에 가는 그 선율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진행하는 그런 구성이라든지 어떤 선율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토벤 9번과 좀 유사하기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왜 베토벤 교향곡 10번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 뒷부분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가는 선율이거든요. 저는 이 브람스 1번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곡이어가지고 근데 뭐 제 플레이리스트는 사실 온갖 곡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랜덤 재생하면 제가 막 이곡저곡 막 갑자기 막 나온다고 했잖아요. 막 브람스 1번 나왔다가 막 갑자기 막 디즈니 막 OST 나왔다가 그 다음 곡은 갑자기 막 팔레스티나 막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가요 나왔다가 막 그 다음에 뭐 재즈 나왔다가 다시 막 쇼핑 나왔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 곡들을 막 듣는 편이고 뭐 진짜 뭐 K-팝도 좋아하고 뭐 J-팝도 좋아하고 진짜 그냥 팝송도 좋아하고 뭐 재즈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클래식 곡 중에서 그래서 정말 몇 개 꼽아라 저한테 한 탑 10 정말 좋아하는 10개 꼽아라 그러면 프랑스 교향곡 1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그 곡 중에 하나고 이 4악장 정말 멋있어요. 4악장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요. 요 안보에 나오는 딴따라라라란 물론 요 선율이 이제 제일 유명한 선율이라서 이렇게 발작보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사실 거기보다도 빰빠바 이렇게 관악기가 이쪽으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는 그 멜로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딴따라라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뭐 주관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좋아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답변 안 들어봤으면 한번 꼭 들어봐봐요. 진짜 유명한 곡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쳐보면
F 장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보면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어디도 따란딴딴. 그러니까 얘가 F 장조인지 F 단조인지 약간 기가미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가니까 F 장조인지 그냥 라플렛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차용함을 폭넓게 쓴 거고 이제 그런 폭넓게 쓴 차용함을 우리가 보통 장단조 혼용이라고 그러거든요. 믹스처라고 그러는데 이 장단조 혼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시작부터 드러나는 그런 곡으로 꼽히고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바이올린 파트를 보면 사실 여러분이 악보를 보니까 얘가 4분의 1박자이거니 하는 거지 사실 그냥 들으면 따 여기는 화음만 치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이렇게 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딴딴딴 하나 둘 셋으로 들려요. 딴딴딴 둘셋 하나 둘셋 그러다가 딴따다다다 이제 이쪽 가야지 1, 2, 3, 2, 2, 3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4분의 6박자니까 얘가 2박자 계통인 거 알죠? 우리 기초 이렇게 했잖아요. 2박자 1, 2, 3, 2, 2, 3로 가는 거죠. 2박자 계통의 복합박자예요. 그런데 얘가 마치 딴딴딴딴 3박자 계통인 것처럼 부분적으로 거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해요? 그렇죠. 헤미올라. 그렇죠? 이 바이올린 파트 이제 그 주선율이 바이올린 파트인데 거기 나오는 그 헤미올라. 시작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곡이죠. 곡 자체가 들으면 이게 저거 뭐야? 장조야 단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박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서 잠깐 처음에 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좀 듣고 나면 F 장조야 하나 둘 셋 둘셋이구나라는 걸 뒤에 알게 돼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악보 보고 아예 공부하니까 이게 4분의 6박자 이런 곡이다라는 걸 알지만 실제 이제 악곡을 여러분들이 가서 듣는다든지 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프랑스의 어떤 특징, 혼용도 잘하고 장단조 혼용도 잘하고 박자의 이런 헤미올라 이런 것도 잘 살아있고 이런 것들도 시작부터 잘 드러나는 곡으로 이 발치 악보가 항상 언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곡도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애인데 멜로디도 되게 좋아요. 서정적이고 되게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도 보면 이 재료들은 되게 간단해요. 6도, 3도 이거요? 이건 나오고 그다음에 구성음은 다 그냥 미솔 시 아니면 그냥 시레 파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그런 간단한 인데 걔를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멜로디를 만들고 있는데 보면 계속 도약 하잖아요. 또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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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각적으로 조각하는데도 굉장히 선율적이죠. 보면. 그래서 이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1번이 말하자면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3, 4번도 그래도 꽤 어긋나게 유명한 이제 그런 작품들이 브람스 교향곡들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교향곡을 썼다. 봐놓고 자, 그래서 브람스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크너요. 브루크너로 가면 브루크너는 보면 생활년들을 보시면 역시 20년대에 태어나서 굉장히 뒤쪽까지 활동한 작곡가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브람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네요. 90년대까지 활동을 한 거죠. 그렇죠? 보면 비엔나에서 활동했던 교향곡 작곡가이죠. 그렇죠? 브루크너 교향곡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또 브루크너가 굉장히 훌륭한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오르간을 아주 잘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당 오르가니스트이자 카톨릭 종교음악도 잘 쓰는 그런 작곡가다. 그래서 보면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9개의 교향곡을 썼는데 두 번에 완성을 못했다.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보면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를 잇는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고전적인 사악장으로 되어 있고 각 악장의 유형과 형식도 지켰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브루크너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바그너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바그네리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바그너를 조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바그네리안이라고 하면 정말 바그너 덕후들 더 부족해요. 사실 바그너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곡을 쓸 때는 이렇게 바그너 스타일이 되게 급진하잖아요. 진보적인 그런 작곡가인데 바그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교향곡들을 보면 되게 고전적인 스타일이에요. 막상 자기가 곡을 쓸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박스에서 되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혁신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바그넬이 아니지만 이쪽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교향곡은 고전적인 그런 형식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4번이고 로맨틱 낭만적이라고 제목으로 불리는 그런 작품인데 서정적인 경향이 강한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브루크너 얘기를 할 때 사실 개론서에서도 어떤 악보를 막 구체적인 악보를 커다란 악보를 많이 주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부분을 딱 뽑아서 얘기하기가 발작으로 뽑기가 되게 애매해요. 규모 자체도 크지만 그래서 이제 이 브루크너가 자주 쓰는 어떤 기법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동형진행을 반복하면서 세 번째 동형진행을 반복하면서 우리 아침에 그 화성대 들으신 분들은 동형진행이 뭔지 했는데 동형진행을 반복하면서 선율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했고 자주 썼다는 거죠. 근데 브루크너 리듬이라고 부르는 일명 거기 보면 그 B 같은 딴딴딴딴딴딴 여기 B의 그 리듬이 있잖아요. 딴딴딴딴딴 이렇게 가는 이런 독특한 리듬 있잖아요. 이런 리듬을 우리가 브루크너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독특한 리듬을 여기만 썼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겠죠. 아주 자주 썼으니까 그렇죠. 그냥 브루크너 리듬이다. 일명 브루크너 리듬을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이 현악기의 트레몰로로 아주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스트링이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 보면 A처럼 스트링이 어떤 화음을 자가자가자가 트레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누가 봐도 뭔가 이렇게 저는 이런 걸 좀 항상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까만 영화 화면 같은 걸 생각하면 까만 화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서 뭔가 새로운 게 어떤 우주에서 뭔가 이렇게 별 같은 게 탄생하듯이 이렇게 뭔가 점점점점 환희로사게 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약간 떠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아주 작은 사이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크레센도로 이어지면서 주제가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자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르크너 게시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치 악보 같은 것들을 지금 개울소에서 주고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자, 그래서 부르크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리오즈네요, 그죠? 베를리오즈. 자, 베를리오즈는 좀 경향이 달라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처음에 나왔던 그 박스에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른쪽 또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좀 다른 경향을 지니는 프로그램 음악을 쓴 그죠? 그런 사람인데요. 보면 환상교향곡이 정말 대표적인 곡인데 환상교향곡에 보니까 언제 작곡된 곡이래요? 그쵸, 30년, 그죠? 30년에 작곡된 환상교향곡, 심포니 판타스티크,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정말 인생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교향곡, 즉 표제 교향곡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보여준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향곡의 전개 방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야기의 줄거리대로 음악이 진행되는 음악적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거기 보면 부제가 이제 그 어느 예술가의 생애 이야기 이렇게 부제가 붙어있거든요. 제목은 심포니 판타스티크 환상교향곡이지만 부제가 어느 예술가의 생애 이야기인데 그 어느 예술가가 누구냐면 베를리오즈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자전적인 스토리를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베를리오즈가 이제 굉장히 사랑하는 그 흑모어도 말하자면 어떤 이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이 베를리오즈는 봐봐요. 1803년 생이에요. 그러니까 1830년이라고 해도 굉장히 젊었을 때잖아요. 20대잖아요. 20대. 그러니까 20대에 말하자면 신인 작곡가예요. 지금 베를리오즈는. 그리고 그 베를리오즈가 되게 흑모하던 그 여인은 굉장히 당시 유명한 어떤 여배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글쎄요. 한 전지현쯤 됐다고 생각하나? 굉장히 그런 유명한 그런 누가 봐도 그냥 좋아하는 그런 그 여배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배우가 이 이름도 모르는 신인 남자 작곡가를 별로 관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랑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어떤 스토리 같은 거, 그 프로그램 같은 걸 읽어보면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져서 악평인가?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런데 치사량에는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혼미한 상태로 혼미한 상태로 뭐 이렇게 멍한 이렇게 약간 환상처럼 꿈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환상 같은 거를 보고 이렇게 혼미한 이런 상태에서 그 여인의 모습도 보고 막 어떤 이렇게 이런 것도 보고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막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스토리예요. 우리 담고 있는 게. 그래서 거기 보면 1악장은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몽상과 정연이고 그 다음에 2악장이 무도회고 3악장이 전원 4악장이 사형장으로의 행진 5악장은 마녀의 축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얘기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정성명 그러니까 이덴픽스라고 부르는 그 멜로디를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대상을 연상시키는 선율, 악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그 어떤 대상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막 혼미한 상태에서 약간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숨어서 나타날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도회에 가가지고 그 여인이 있는 뭐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계속 나타날 거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그 여인이 나타날 때마다 선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선율이 나오면 그 여인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이 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알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전곡의 극적 진행을 통일시키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전악장이 나오거든요. 이 선율이 나오고 또 나오고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악장에도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니까 이 교향곡의 전체 악장을 통일시키는 어떤 유기성을 주는 그런 기능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스토리 전개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정상념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이제 원어는 이덴 픽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덴 픽스 이렇게 그냥 한글로 쓰기도 하고 고정상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고정 악상이라고 하시 어떤 개론서에서 번역하기도 하고 뭐 다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번역은 그냥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5악장을 보면 고정상념도 나오고 여러 주제도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5악장에서는 DS1회 이 DS1을 여러분이 언제 배웠죠? 이 분노의 날. 그렇죠. 중세 부족갈 때 배웠죠. 맞아요. 바로 그 선율인데 그 선율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악보가 이제 줄줄이 있는데요. 자, 보면 물론 화산교향곡은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기는 했어요. 나오기는 했지만 워낙 중요한 작품이에요. 워낙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곡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또 다르게 물어봐도 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정말 중요한 곡이라서요. 보면 1악장은 제가 지금 치고 있는 거기 써있는 그 멜로디가 바로 그 고정악상이에요. 고정상념이에요. 그래서 요 선율이 나오면 그 여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여인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인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2악장을 보면 2악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곡이 이렇게 왈츠풍으로 가요. 왈츠처럼 쿵짝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향곡에서 왈츠가 나오는 것도 일단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제 교향곡에 원래 충곡 악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때 충곡 악장은 주로 뭐죠?
교향곡에 들어가는 중국 악장은 뭐예요? 민요. 민요의시죠. 맞아요. 민요의 특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왈츠가 들어가지는 않죠. 이 악장에 지금 이제 왈츠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니까요? 그렇죠. 무도회 장면이니까. 이 악장이 아까 무도회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무도회 그 춤추는 짝짝이 춤추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소리 이 멜로디가 나와요. 지금 그 춤추는 그 무도회 그 장면 중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다는 거죠. 이 선율을 가지고 그 여인의 모습을.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이 이제 계속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선율도 거기에 맞게 조금씩 달라져요. 다르게 얘가 변형돼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사막자 같은 경우는 느리게 관악기가 이제 느리게 시작 부분에 이제 관악기가 이제 이렇게 불어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이제 가면 그 아래 있는 선율이 이제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딱 그 선율이 완전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이 사막장에도 사실은 그 고정 악성이 잘 눈에 띄게 들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얘도 이것도 사실 이 고정 악사가 묶어놓은 선율은 아니에요. 보면 라라라라라라 이런 선율 있잖아요. 걔를 딴따 딴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시킨 거죠. 6도 뛰는 걸 6도 낮춘다든지 딴딴 4도 뛰는 진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이제 선율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든지 그 다음에 보면 사악장을 보면 아이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 이제 중간에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래서 따따따따따 이렇게 좀 이렇게 크고 좀 웅장한 빰빰빰빰빰 이런 게 나오다가 갑자기 플라가 따라라라라 이런 걸 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습이 또 이렇게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장면에 따라서 그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또 이 선율이 끝까지 나오지도 않고 따라서 짠 하고 끊겨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끊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되게 빠르게 오악장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얘가 되게 빠르게 좀 왜곡된 형태로 그죠?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청초한 모습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그 장면에 맞게 이 선율도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곡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이데픽스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 보면 5악장의 맨 아래 그 멜로디를 보면요. 5악장이 보면 두 번째 멜로디부터 제가 치면 맨 처음에 멜로디가 그 이데픽스 멜로디고 두 번째 나오는 멜로디가 이렇게 많은 멜로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교회 종소리처럼 땡땡땡 교회 종소리가 나와요. 그러고서 이제 관악들이 빰빰빰빰빰 그 DS의 선율을 불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율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중세 때 그 자료에서 봤던 그 부속가 악보 기억나요? 너무 예전이라 그죠? 여러분들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때 봤던 그 DS1의 분노의 날 또는 진노의 날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죠? 바로 그 선율이죠. 그 선율이 이제 우악장에 섞여 있는 거예요. 환상교향 우악장에 그죠? 그래서 이 곡 전체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그 사이사이에 고정 상념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봐놓고 그 다음에 이 악보들도 봐놓고요. 그죠? 이 악보가 어디가 있으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제가 이걸 뭐 지난주에 그렸겠어요. 이걸 뭐 그죠? 어디가 다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내가 여러분들 이걸 좀 모은 거긴 해요. 사실은 내가 왜냐면 교론서랑 조금 주는 악보가 조금씩 달라서 보면 이 악보의 생김새가 조금 좀 다른 애들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서 모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악보는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 환상 교향곡으로 로마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곡 대상 같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진 작곡가가. 그래서 이 로마 대상을 받으면 이제 그 이탈리아에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이제 체류하게 돼요. 베를리오즈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경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이탈리아 헤롤드라는 곡을 작곡해요. 이 작품 역시 프로그램 교향곡이에요. 그 독주 비올라를 통해서 헤롤드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독주 비올라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는 교향곡이지만 그 독주 비올라가 되게 부각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올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꼭 필수적으로 연주하는 공부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30년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교향곡도 작곡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 교향곡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합창, 독장 그리고 합창에 의한 레치타티보와 프롤로그를 붙인 드라마적 교향곡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니까 이 교향곡인데 그냥 교향곡이 아니에요. 드라마적 교향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 따라 전개되는 그런 교향곡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표제 교향곡들을 쭉 썼다라는 거죠. 환상 교향곡이 당연히 제일 유명하고 그렇지만 이탈리아 헤롤드나 로미오와 줄리엣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작품들이에요. 거기 두 번째 이제 보시면 베를리오즈의 교향곡은 효과적인 관현악법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법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꼴레뇨라든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저 무대 뒤에서 뭐 관악기가 불게 한다. 저 멀리 들리는 피리 소리 같은 거를 이제 연상하게 하려고 무대 밖에서 뭐 관악기를 불게 한다든지 뭐 되게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쓰고 막 그러기 때문에 관현악법 자체를 되게 잘 써요, 음색을. 그래서 어떤 개론서에서는 근대 관현악법의 개척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베를리오즈를. 그래서 그 폭발적인 관현악법을 잘 쓰는 사람 하면 딱 베를리오즈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작 악기론과 관현악법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를 직대성한 음색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보면 이제 넘어가면요. 리스트는 헝가리 태생이에요. 그리고 베토벤도 굉장히 존경했다. 어느 정도로 존경했냐면 이제 베토벤 동상을 건립하려고 연주회를 했대요. 근데 연주회를 하면 거기서 돈이 많이 모금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베토벤의 동상을 세워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죠. 베토벤을 존경한 그런 인물이고 23년에 가족과 함께 파리에 정착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파리에 온 거예요. 사실은 헝가리 태생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파리에 정착해서 이후 피아니스트로 절정기를 맞는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였죠. 그래서 뭐 순회 공연 다니고 뭐 너무 유명한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연주자로서의 생활을 또 딱 접어요. 그리고 40년대에 바이마르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연주자로 활동하지 않고 작곡가이자 이제 편곡자이자 이제 이런 사람으로 활동을 주로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이 바이마르식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다가 또 되게 특이해요. 그 세계가 되게 특이해요. 리스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화류계 파리 화류계의 총화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수많은 영문을 뿌리고 다니는 그런 화류계 유명 인사였거든요. 말하자면 리스트가 그런 인물이었고 워낙 뭐 팬들이 많았고 리스트가 공연하러 가면 막 수많은 여자들이 쫓아가고 막 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주 다니니까 연주 다니면서 뭐 워낙 그 연주회로 돈도 많이 벌고 사실 지금도 왜 유명한 가수들이나 아이돌 그룹들이 보면 그 투어하잖아요. 콘서트 투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여러 도시를 막 가면서 투어하고 그러면 콘서트로 사실 수입을 굉장히 많이 얻는다 그러잖아요. 사실 음반 판매 이런 거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지가 않고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진짜 수입을 많이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커다란 경기장 같은 거를 빌리는데 그 티켓 연주자로서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워낙 약간 리스트 젊었을 때 사진 보면 또 잘생겼어요. 또 멋있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했겠죠. 그래서 막 수많은 연분을 뿌리면 사실 막 투어를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연주 안 해. 정착을 해요. 그래서 작곡가로 막 작곡을 막 하면서 이제 거기서 막 지내고. 사실 이제 그때도 그래도 되게 유명 인사였어요. 나를 여러 가지 막 그런 입에 막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사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년에는 또 심지어 성직자가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종교에 귀의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돼서 로마에 막 이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되게 특이한 생애를 산 그런 사람이 사실 리스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 피아니스트로 절정기를 맞는다. 그런데 이제 연주자로서의 생활을 접고서 바이마르로 이주해서 작곡가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교향시 같은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사실은 다 이 바이마르 시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3-4번씩 연주하러 다니는데 언제 곡을 교향시를 쓰고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바이마르 시절의 교향시를 창안을 한 건데 교향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향국적 재료를 가지고 음악적인 시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타소라는 작품을 개작해서 발표를 하면서 원래 타소라는 작품을 이제 썼었거든요. 서곡을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개작해서 발표를 하면서 교향시 이런 단어를 처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타소 이후에 전주곡이라든지 마제파, 햄릿, 오르페우스, 프로메테우스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에요. 이런 작품들을 포함해서 교향시를 13곡을 작곡해요. 그래서 이 교향시는 기본적으로 단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단악장으로 된 관현악곡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개의 대조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교향시예요. 그런데 이제 교향시가 이렇게 많지만 그죠? 13곡이나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개론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이 곡이 전주곡이라는 곡이에요. 보면 원래는 대규모 작품의 서곡으로 구성된 작품이었다. 그런데 완성된 후에 그 뒤에 서곡이면 사실 뒤에 곡들이 쫙 와야 되잖아요. 뒤에 곡들을 안 써요. 안 쓰고 이 자체로 이제 완성이다. 그래서 교향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목이 좀 특이하죠. 교향시 때 제목이 전주곡일 거예요. 전주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개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부분이 구성되어 있냐면 느린 서주가 있고 처음에 뒤에 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이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의 부분이 인간 삶의 역정을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젊음과 사랑의 시기가 있고 인생의 고투가 있고 전원생활에서의 목가적인 즐거움이 있고 투쟁과 승리 이렇게 4개의 시기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이 4개의 시기 중에 어디예요? 젊음과 사랑인가? 여러분은? 그런 것기도 하고 아니요 저는 인생의 고투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고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저도 거기 같은데 저도 인생의 고투 같거든요. 이 전원생활에서의 즐거움은 언제 오는 건지 당장 그죠? 그러면 그 훨씬 좀 지나요 나와요. 그죠? 인생의 고투가 기네. 제가 겪어보니까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인생의 고투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고투라고 그랬고 근데 아직도 제가 볼 때 저도 아직 인생의 고투 여기에 지금 있어요. 4시기로 표현돼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서주가 있고 뒤에 코다가 있고 즉 그 서주가 말하자면 프롤로그인 거고 코다가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악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스토리가 쫙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개 대조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프롤로그에 3개의 음이 나오는데
그 세 개의 음은 사실 요음을 말하거든요. 딴 얘를 말해요. 근데 얘가 곡 전체에 걸쳐서 나온대요. 그러면서 서정적인 사랑의 주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군대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렬하게 어떤 때는 활기차게 이런 식으로 모양과 성격이 계속 변형돼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삼음으로 된 기본 동기가 천곡에 걸쳐서 나오면서 모양과 성격이 계속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이 그런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이게 이 곡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리스트가 굉장히 잘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딱 이름이 있어요. 주제 변형 또는 테마 변형이라고 불러요. 뭐 테마가 주제죠. 그래서 뭐로서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원래는 thematic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주제 변형 또는 테마 변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예컨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그 사문은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프롤로그가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부분은 약간 여기는 악보는 없는데 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되게 씩씩하게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악보처럼 이런 되게 서정적인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딴따라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맞아? 이 똑같은 사문 모티브이긴 한데 그렇죠? 그 아래 있는 악보 보면 또 좀 달라요. 거든요. 이 곡은 진짜 좋아요. 정말 제가 즐겨 듣는 곡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여기 보면 여기도 사문 모티브가 나타나요. 사문 모티브가 여기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라 이건 아닌데 음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음이 어떻게 가야 돼요? 따라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4도 올라가는 이런 음역이잖아요. 그죠? 걔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볼 보면 이렇게요. 그 다음에 따라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얘가 뭐가 작아서 잘 보일러 있지. 그다음에 따라라라라 이렇게 딴딴딴 이렇게요. 이렇게 사문 모티브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곡 전체에 올려서 제가 지금 악보를 3개만 줬지만 사실은 그랑트 같은 데 보면 이 테마 변형이 악보 쭉 있어요. 쭉. 그래서 계속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곡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주제 변형 또는 테마 변형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뒤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뭐 전주곡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장르가 뭐예요? 장르가 사실 교향곡이 아니에요. 교향시 맞아요. 교향시. 그래서 교향시는 이제 따로 어디 올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같이 설명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교향곡도 썼나요? 하면 네, 교향도 썼어요. 리스트가 그래서 파우스트 교향곡이라든지 판테 교향곡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교향곡들도 썼어요. 사실. 그래서 파우스트 교향곡 같은 경우는 괴테에 의한 세계 소격적 묘사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는데 왜냐면 파우스트라는 것 자체가 괴테 작품이잖아요. 괴테 문학 작품을 스토리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인물 파우스트, 그레첸, 메피스토펠레스 이 세 인물이죠. 이 세 인물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악장들이 이렇게. 단테 교향곡 같은 경우는 단테의 벌써 지옥, 연옥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어떤 작품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예요? 신곡, 단테의 신곡이죠.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옥이 있고 사실은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지옥과 연옥 말고 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맞아요. 천국이 있어야지. 그죠? 원래는 단테 신곡에 보면 천국도 있죠. 그런데 이 원래는 그래서 이 사막장으로 천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제 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죠? 천국을 우리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적당하게 어떤 게 적당한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게 신을 모독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조언을 받아들여서 천국 파트를 뺀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네요. 지옥과 연옥의 2악장 구성을 한 다음에 천국 대신에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마니피카토로 끝나게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유명한 이런 프로그램 교향곡도에 썼어요. 리스트가 워낙 교향시로 유명하지만 교향곡도 썼다는 거예요. 표절 교향곡도.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한 덩어리요. 이제 드디어 끝났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뭐예요? 교향곡 맞아요. 여기까지가 교향곡 파트예요. 지금 엄청 많죠. 작곡가가 많으니까 주요 작품들을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지금 길게 왔어요. 자 다음에 협정으로 가봐요. 쭉. 자 보면 19세기에는 연주자 개인의 기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르투오소라고 부르죠. 뭐 비르투오소라고 하기도 하고 비르투오조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개인소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비르투오조는 아주 뛰어난 기교를 가지는 그런 연주자를 말해요. 그래서 조금 잘 치는 뭐 이런 사람 말고요. 정말 놀랄만한 뛰어난 기교를 보여주는 그런 연주자 있잖아요. 어떤 초인적인 기교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연주자들은 이제 장인적인 기교라고 써있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비르투오소라고 부르는데 이 비르투오소의 대표 주자가 말하자면
아까 말한 리스트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19세기 협주곡은 비르투오소적인 협주곡과 교향악적 협주곡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르투오소적 협주곡은 이 연주자의 어떤 초인적인 그런 기교를 강조하는 그런 협주곡일 것이고 교향악적인 협주곡은 오케스트라를 독주와 동등한 비중으로 잡는 이런 게 교향악적 협주곡이다. 이 피아노의 이제 비르투오소가 대표 주자가 리스트라면 바이올린의 비르투오소는 파가니니예요. 누가 보니 파가니니.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옆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갖다 놓은 이 표현이 이제 파가니니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조금 잘생겼다기보다는 그림이 워낙 작긴 하죠. 좀 약간 기괴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약간 기괴하게. 그래서 약간 그냥 귀엽고 예쁘게 막 멋있게 표현된 게 아니라 약간 되게 좀 기괴한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파가니니가 워낙 정말 초적인 그 기교를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저건 아예 그냥 레벨이 원하도 레벨이고 있잖아요. 너무 그런 정도니까 사람들이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보다 막 특이하게 기괴하게 약간 이렇게 묘사가 들면 좀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또 약간 특이한 행동도 많이 했어요. 약간 쇼맨십이었던 것 같긴 한데 워낙 테크닉이 좋기도 했지만 본인이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결과물을 아니까 일부러 앞으로 거꾸로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한다든지 거꾸로 놔서 뭐 아무런 연주를 지적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한다든지 그냥 활을 하지 않고 그죠?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뭐 하는데 뭐 너무 막 잘하는 거죠. 그런 걸 막 보여준다든지 뭐 악기 소리로 뭐 동물 소리 이런 것들을 막 흉내를 낸다든지 그냥 막 그런 것도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특이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죽했으면 막 파가니니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와 딜을 한 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오빠 악마와 이렇게 결탁을 했다. 막 이런 소문도 막 돌고 막 그러니까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연주를 뛰어나게 잘했는지 우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리스트가 파가니니를 보고서 사실은 나는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하는 거, 난 피아노를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 리스트예요. 그 정도로 이제 바이올린의 연주 기교를 발전시킨 사람이 파가니니, 협주곡, 그리고 뭐 파가니니 카프리스 이런 거 진짜 뭐 난이도 최강으로 꼽히는 이제 그런 곡들이죠. 그리고 이제 면델수조는 7개 협주곡을 작곡했는데 뭐 피아노 협주곡도 있고 그다음에 2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도 있고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는 봐놔요. 알겠죠? 이걸 3곡의 피아노 협주곡, 2곡에 이렇게 외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한 7개 정도 썼는데 그러니까 피아노 협주곡도 있고 2대 피아노 협주곡도 있고 바이올린 협주곡도 이렇게 종류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건 뭐다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바이올린 협주곡 이마이너예요. 네, 항상 그 인생곡이 있어요. 인생곡.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다 하면서 특징이 또 나오죠. 이 협주곡은 전통적인 우리가 협주곡 그러면 장으로 3악장 구조 아니겠어요?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대요? 세 악장이 하나의 전체로 인식되도록 강악장을 이어서 연주합니다. 마치 하나처럼 쭉. 그 다음에 1악장에서 보통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하잖아요. 리토넬로를. 그쵸? 근데 그 오케스트라 리토넬로 생략된 채 바이올린이 그냥 바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그냥 자가자가 한번 잠깐 한마디 반 정도 해요. 그럼 바로 딴따란 따란딴 따라라라라 처음부터 바이올린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이제 협주곡 형식 나중에 형식론 설명할 때 또 이 부분 얘기를 또 하겠지만 자세하게 여러분이 보면 이제 멜로디가 너무 유명한 멜로디라서 교과서에도 막 수록돼 있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발견한 친구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한 곡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 예원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향상음악회 하는데요. 향상음악회 때 저 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10명 이상 했거든요. 근데 한 주에 이 곡을 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연주한 필수곡 같은 거예요. 바이올리니스트한테. 근데 한 주에 한 명만 하면 좋은데 한 주에 같은 날 2명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곡도 길어요. 그래서 따따단 한참 막 참고 들었는데 또 뒤에가 또 따따단 애들이 벌써 한 번에 듣고 그래서 다 같이 막 한숨 막 푹 쉬어.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뭔지야 그죠? 그 뒤에 같은 곡을 연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만 너무 많이 연주하고 막 그런 곡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곡이 진짜 좋아요. 지금 들으면 어렸을 때는 너무 그 가치를 모르고 들어서 약간 후회될 정도예요. 그때 좀 열심히 들을 거. 그때는 하도 선생님이 그 감상문 쓰면서 들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맨날 막 주마다 듣고 막 그러니까 어떤 때좀 재미없이 들은 적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쪽지 쓰고 막 중학생 때는 막 그거 하잖아요.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멋진 곡인데 그죠? 열심히 감상 안 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1주년은 이렇게 가고 2주년은 되게 예쁘게 가네. 이렇게 가는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보 봐놓고 이제 너무 유명한 멜로디여가지고 사실 이 멜로디 보면 이거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슈만 같은 경우는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을 한 개씩 썼대요. 슈만은. 그러면서 이제 베로자에서 우리한테 악보를 주는 건 첼로 협주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곡인데 해도 되게 좋아요. 사실 첼로 협주곡 거기 보면 독주 첼로가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지 않으면서 첼로와 관현악이 일체가 돼서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주의적으로 가는 이런 곡이다. 그리고 3악장이 중단 없이 쭉
안타까워 연주된다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슈먼의 협주곡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저 피아노 협주곡을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첼로 협주곡도 좋아요. 물론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피아노 협주곡 특히 2악장 정말 좋아하는 저희 곡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보면 쇼팽은 피아니스트의 높은 독주수를 반영하는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썼다. 그렇죠? 쇼팽은 당연히 피아노 협주곡도 썼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브람스는 또 뭘 썼대요? 두 개의 피아노 협주곡과 한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 다음에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얘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작곡했다. 사실 바이올린 협주곡도 꽤 유명한 편이고 바이올린 학생들이 많이 연주한 그런 곡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뭘 많이 했냐면 그림 보고서 그 이미지로 음악을 구현하는 건데 리스트의 경우 피아노 협주곡 죽음의 무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곡이다. 그리고 사실 리스트가 피아노 협주곡들을 많이 썼거든요. 사실 약 20몇 편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 약 절반 정도가 소실됐다 하고 말했던 그죠? 절반 정도가 소실돼서 현재 확인 가능한 협주곡 모두 9개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제외하고는 단일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원래 협주곡 몇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렇죠. 3악장 구성인데 단일 악장 구성이래요. 또는 전통적인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립되는 그런 곡들이다. 1번과 2번도 여러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했잖아요. 실제로는 주제 변형 기법이 뭔지 알죠? 아까 말했던 그 테마 변형, 그죠? 주제 변형 같은 말이에요. 주제 변형 기법을 통해서 사실 악장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연관되는 사실 이런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주제 변형은 리스트가 교향시에서만 쓴 게 아니네. 그렇죠? 피아노 협주곡에서도 쓰고 사실 다른 피아노 작품에서도 쓰고 작품에 되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 외에도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이라든지 바이올린 협주곡 많이 연주하는 거죠. 그죠? 아까 아래 제가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그 갖고 갖다 놨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오, 잘하시네. 그렇죠? 차이콥스키 협주곡 사실 저처럼 치면 안 되고요. 더 까당까당 이렇게 짱짱하게 아주 볼대로 쳐야 되는 사실 그런 곡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쾅쾅쾅 이렇게 아주 굉장히 풍부한 그런 것보다는 피아노 칠 때 되게 예쁘게 치는 곡 있잖아요. 그런 곡을 더 잘 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저는 이런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에서 이런 류를 잘 못 치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서정적인 그 작품들도 잘 치는 편인데 사실 이 곡을 되게 파워풀하게 치면 되게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고. 자 넘어가 보겠어요. 실내하면서 쇼트 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좀 지치기도 했고 그죠? 파트가 나머지고 지금 곡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계속 나오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 조금 더 봐야 돼요. 지금 피아노 음악까지 가야 돼요. 그 전에 쉬겠어요. 우리 20분간 쉬고 4시에 다시 새로운 마무리하고 시작해봐요. 알겠죠?